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인텔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인텔. 인텔의 현주소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는데 과연 이 야심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랄까 여전히 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죠. 그렇죠. 오늘 분석은 특히 인텔의 그 대대적인 변신 계획, IDM 2.0 전략, 그리고 새로운 CU, 리프탄 체제 하에서의 변화, 이게 정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이긴 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인텔 사업 구조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기둥이 있다고 하죠.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하면 첫째가 전통적인 PC 칩 사업부,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CCG. 네, CCG. 거기가 확실한 인텔의 캐시카우죠. 그렇죠. 캐시카우. 최근 실적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됐더라고요. 이게 그냥 물건 많이 팔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판매량 증가라기보다는 그 고마진 신제품 있잖아요.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 같은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재고 수준도 낮춰서 평균 판매 단가, ASP를 올린 거죠. 일종의 규율 있는 실행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했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데이터 센터와 AI를 담당하는 DCAI 그룹입니다. 서버용 재온 프로세서랑 요즘 정말 뜨거운 AI 가속기 사업이죠. 네, AI. 3분기 매출이 41억 달러. 전년 동기랑 비슷했지만 분기 대비로는 성장했어요. 아무래도 AI 인프라 교체 주기나 재운 수요 증가 이런 거 덕분이겠죠? 아직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세는 보이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인텔 파운드리. 네, 인텔 파운드리. 예전엔 IFS라고 불렀죠. 외부 고객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계약 기반 반도체 생산 사업인데요. TSMC나 삼성전자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야심차죠. 근데 여기는 아직 손실이 크다고요? 네, 3분기 매출은 42억 달러인데 그 인텔 18A 공정 같은 신규 공정 개발 투자, 또 초기 비용 때문에 영업 손실이 24억 달러나 돼요. 하지만 여기가 인텔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봐야죠. 정말 그렇겠네요.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이 이런 전환 전략의 어떤 초기 성공 신호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CCG 실적이 좋았던 게 PC 시장 안정화랑 기업들 윈도우 업그레이드 수요 덕분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경영진은 4분기 CCG 매출이 소폭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이게 근데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제한된 생산 능력을 수익성 높은 DCAI, 그 서버 칩 생산에 전략적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단기 매출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최적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사업부를 아우르는 핵심 전략이 바로 IDM 2.0입니다. 이전 CEO 팻 겔싱어가 제시하고 현 CEO 리프탄이 좀 수정해서 계승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인데요. 하이브리드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내부 생산은 유지해요. 근데 필요하면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도 활용하고 동시에 우리 인텔 생산 시설을 다른 회사들에게 개방해서 즉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해서 TSMC, 삼성전자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큰 변화네요. 수십 년간 지켜온 그 폐쇄적인 생태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전환이에요. 막대한 자본과 기술적 도전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이 IDM 2.0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좀 뼈아픈 현실이 있었잖아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 이게 무너졌다는 분석. 네,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인텔의 그 최첨단 공정 기술력, 압도적인 생산 규모,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해자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못 넘봤죠. 근데 몇 년간 공정 개발 실패하고 지연되고 하면서 이 해자가 심각하게 침식된 겁니다. TSMC나 AMD가 기술적으로 추월해버렸죠. 그래서 모닝스타 같은 평가기관이 인텔의 경제적 해자 없음, 넌 등급을 부여했다는 거군요. 지속 가능한 우위가 없다. 이런 냉정한 평가네요. 네, 결국 IDM 2.0 전략 전체가 이 무너진 해자를 어떻게든 다시 쌓아올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인텔이 싸우고 있는 전선은 크게 두 군데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여전히 중요한 CPU 시장, 다른 하나는 미래 먹거리인 AI 시장. 맞습니다. 첫 번째 전선 CPU 시장에서는 AMD와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X86 프로세서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죠. 인텔 점유율 하락이 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보고서 데이터 좀 볼까요? 네, 2025년 2분기 데스크톱 CPU 시장 점유율 보면 인텔이 67.8%, AMD가 32.2%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AMD의 매출의 기준 점유율이 39.3%라는 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죠? 그거만큼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AMD가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성 높은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서버 시장에서도 AMD는 이미 매출의 41%를 장악했어요. 와, 서버 시장은 정말 크리티컬한데요.
스팀 하드웨어 설문 같은 걸 봐도 인텔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하던데. 네, 2025년 9월 기준으로 58.6%까지 떨어졌어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AMD가 TSMC의 우수한 공정을 활용하고 또 게이밍 특화 칩 같은 혁신 제품으로 성능이나 효율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전선, AI GPU 시장은 어떤가요? 여긴 경쟁이 더 가혹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으니. 그렇죠. 경쟁이 더 가혹합니다.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2025년 2분기 외장 GPU 시장 점유율 보면 엔비디아가 94%, AMD 6%, 인텔은 사실상 0%죠. 94%대 0%라니. 데이터 센터 AI 학습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엔비디아 GPU랑 그 큐다 생태계가 아주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여기서 정면 대결은 피하고 있어요. 좀 실용적인 전략을 택했죠. 실용적인 전략이라면? 자체 개발한 인텔 가우디 AI 가속기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AI 추론, 인퍼런스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AI 모델 학습, 트레이닝 시장은 엔비디아한테 일단 맡겨두고 상대적으로 예산에 민감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 전략이죠. 아, 그러니까 가성비로 승부하겠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AI 추론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학습 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AI라는 게 인텔에게는 양날의 검 같네요. 엔비디아 때문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또 AI 작업에는 여전히 강력한 CPU가 필요하고 가우디나 파운드리 사업이 성공하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텔에게 가장 강력한 순풍, 즉 도와주는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메가 트렌드죠. 아, 대만 중심의 공급망 편중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말씀이시죠? 네, 특히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칩스 액트, 이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 지분 9.9%를 직접 인수했어요. 9.9%나요?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텔을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대표, 내셔널 챔피언으로 격상시킨 조치라고 봐야 해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TSMC나 삼성전자는 가질 수 없는 어떤 전략적, 재정적 안전판을 확보하게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변수인데요. 경영진 변화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팻 겔싱어에서 리프탄으로 CEO가 바뀐 거요. 네,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겔싱어 전 CEO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IDM 2.0 비전을 제시하고 약간 지어놓으면 고객은 올 것이다. 이런 기술 우선주의 접근법으로 대규모 팹 건설을 밀어붙였죠. 근데 그게 막대한 현금 소모랑 고객 확보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반면에 저명한 투자자 출신인 리프탄 현 CEO는 아주 실용적인 운영자 관점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세 가지 원칙이 아주 명확해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첫째, 재무적 규율. 15% 인력 감축하고 독일이나 폴란드 팹 건설 취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죠.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모든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 단호하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고객 중심 파운드리. 미래 14A 공정 같은 투자는 확정된 고객 약속을 기반으로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철학이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고객 확보가 먼저다.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정교해진 AI 전략. 앞서 말했듯이 엔비디아와 정면 대결은 피하고 추론이나 에이전트 AI 같은 차별화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확실히 리프탄 체제는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재무 건전성 강화와 규율 있는 투자로 방향을 튼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미 정부나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외부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보다는 생존과 미래 투자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 CEO 교체와 정부 지원, 이 두 가지가 인텔의 위험 프로파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를 좀 이야기해보죠. 인텔 투자 논리는 결국 향후 몇 년간 이 구조적 전환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피터 린치 관점에서 보면 인텔의 성장 스토리는 결국 서구권의 대규모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 이거 하나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텔의 상승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 성공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목표는 TSMC에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나아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로 도약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술 로드맵이 중요할 텐데요. 네, 4년간 5개 공정 계로액의 정점은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인텔 18A 공정입니다. 이게 TSMC 최첨단 공정과 기술적으로 대등해질 첫 번째 노드로 보고 있어요. 차세대 인텔 14A 공정도 주요 고객과 협력해서 개발 중이고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 고객 확보가 핵심 지표 아닐까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써주는 고객이 없으면? 정확합니다. 전략 성공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고객 확보예요. 보고서를 보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자체 칩 생산 용도로 그리고 미 국방부, 18A 핵심 고객이죠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 빅네임들이 꽤 있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와 애플도 14A 설계 키트를 받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엔비디아로부터의 50억 달러 투자 및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엄청난 신임 투표, 보트 오브 컨피던스라고 봐야죠. AI 인프라용 맞춤형 X86 CP SoC를 공동 개발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정말 큰 성과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경쟁사인 AMD마저 인텔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인텔의 기술 부활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확보 흐름, 이게 파운드리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예요. 당분간은 분기별 파운드리 수익 숫자보다는 어떤 새로운 고객 발표가 나오는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면 역시 가우디 AI 가속기 라인업을 봐야겠죠? 이건 좀 더 단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인텔은 고성능 AI 학습 시장 대신에 장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AI 추론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 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죠. 인텔 주장에 따르면 성능도 꽤 괜찮다고 하던데요. 네, 인텔 주장에 따르면 특정 LLM 추론 작업에서 가우디3는 엔비디아 H100보다 빠르면서 달러당 성능은 최대 2배 우수하고 전력 효율성,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에서도 우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꽤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업계 표준인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해서 엔비디아의 독점 기술 인피네밴드 NV링크와 달리 공급업체의 종속 우려를 덜어준다는 장점도 있죠. 비용에 민감한 기업 AI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가우디는 미래의 중요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위 시장 파괴, disrupting the low end 전략처럼 들리네요. 이만하면 충분한 성능을 요구하는 더 큰 시장을 공략하는 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에서 언급된 숨겨진 가치 같은 건 없었나요? 뭐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강점 같은 거요? 인텔의 진정한 숨겨진 가치는 아마도 그 지정학적 위치 그 자체일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죠. 지정학적 중요성. 네. 만약에 대만 관련 긴장이 고조되면 기업들은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텔 파운드리를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리고 파운드리가 성공하면 인텔이 가진 방대한 IP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X86 코어 같은 거나 첨단 패키징 기술을 수익화할 길도 열리고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도 이런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엔비디아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일종의 전략적 해지죠. 인텔은 자본과 고객을 확보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윈윈 구조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숫자로 보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고서에 담긴 지난 5년간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 쇠퇴와 고난, 그리고 최근 분기의 아주 초기 회복 신호가 명확히 보이는데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핵심 재무 지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안정성부터 보면요. 재무 구조가 약화되긴 했지만 붕괴 수준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0.48로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다만 유동 비율이 2.13에서 1.33으로 하락한 건 유동성 약화를 보여주죠. 최근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이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 위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수익성인가요? 맞습니다. 수익성에서 위기가 가장 잘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거의 30%였는데 2024년에는 마이너스 22%로 추락했습니다. 30%에서 마이너스 22%요? 엄청난 하락이네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 상실, 낮은 공장 가동률, R&D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ROE도 비슷하게 무너졌고요. 그나마 2025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게 첫 희망의 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장성은 어떤가요?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요? 성장성은 매출은 2021년 790억 달러가 정점이었고 2024년에는 530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성장 스토리는 전적으로 미래 기대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셨죠? 네, 현금 흐름, 특히 잉여 현금 흐름 FCF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2020년에는 21억 달러 이상 FCF를 창출하던 기업이 2023년에는 18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하는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운드리 전략의 직접적인 결과죠. 돈을 벌던 회사가 돈을 쓰는 회사로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FCF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 그게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이 정량적 데이터들을 보면 질적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급락한 시점, 2021년 24.6%에서 2022년 3.7%로 떨어진 시점이 AMD 젠 아키텍처가 서버 시장을 잠식하던 시기와 딱 겹칩니다. 제품 리더십 상실이 바로 수익성 파괴로 이어졌다는 걸 숫자가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인텔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과 외부 자금 조달 능력이 그야말로 생명줄인 상황이죠. 그럼 시장은 이런 인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전통적인 지표인 PER이나 EV/BIDA는 지금 적용하기 좀 어렵겠네요. 손실 상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PS, 주가 매출 비율 같은 지표로 보게 되는데요. PBR은 약 1.72배로 상당히 낮습니다. 1.72배면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AMD나 엔비디아, TSMC 같은 회사들이요? 경쟁사들 AMD, 엔비디아, TSMC와 비교하면 인텔의 지표
PBR 약 1.72x, PS 약 3.15x는 극도로 낮습니다. 표2 데이터를 참조하시면 명확한데요. 이건 시장의 깊은 비관론 또는 아주 낮은 성장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과거 인텔의 밸류에이션은 어땠나요? 과거 인텔의 10년 평균 PER은 약 21배였고요. 실적이 좋았던 시기,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심지어 10배 미만에서도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PBR은 역사적으로 봐도 거의 하단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쟁사 및 과거 밸류에이션과 비교할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단, 이건 턴어라운드가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아, 그 전제가 중요하군요. 네, 현재 주가에는 인텔 파운드리가 강력한 2위 업체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의미의 안전마진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전통적인 안정적인 사업을 할인해서 사는 개념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안전마진은 두 가지 다른 원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첫째는 자산 가치. 낮은 PBR은 주가가 상당 부분 장부상 자산 가치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비관론 그 자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설령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더라도 상당한 멀티플 확장과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낮은 기대치 자체가 역설적으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지금 인텔은 전형적인 스토리 주식이라고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가가 과거 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파운드리 고객 확보 소식이나 기술 발전 같은 내러티브의 변화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5년 주가 상승도 시장이 리프트한 체제하에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그 스토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크겠죠.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들을 좀 짚어주시죠. 내부 리스크죠. 실행 실패,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18A나 14A 공정을 약속한 시간 내에 경쟁력 있는 성능과 수율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성장 스토리가 그냥 붕괴되는 거죠. 수십억 달러 투자는 좌초자산이 되고 회사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리스크 2, 지속적인 경쟁 압력. 이건 외부 리스크인데요. AMD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잠식하고 엔비디아가 AI 격차를 더 벌려서 인텔이 영원히 따라잡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계속 뒤처지는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리스크 3,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역풍. 이건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파운드리 전략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본 지출을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위축되거나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면, 혹은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고객 기반이 흔들린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러한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파운드리 실행이 실패한다면 매출은 정체되고 대규모 상각으로 인해 영업 손실은 더 커지겠죠. FCF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럼 결국 신규 부채를 더 내거나 유상증자를 해야 할 텐데 이건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경우는요? 경쟁 심화 시나리오는 핵심 사업, 즉 CCG나 DCAI의 마진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벌어들여서 파운드리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전체 턴어라운드 계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도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닌 거죠? 현금은 좀 있다고 했으니. 네, 다행히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309억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이 있고 또 미 정부 지원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두 리스크, 즉 파운드리 실패와 경쟁 심화가 결합된다면 정말 실존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모든 게 잘못되었을 때. 보고서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8A 공정 수율 확보에 실패하고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동시에 AMD의 차세대 CPU가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경우 인텔은 현금은 계속 소진되고 부채는 쌓여가는 상황에서 결국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처진 공정에 의존하는 계속 축소되는 저마진 IDM 기업으로 전락하는 거죠. 규모나 정부의 중요성 때문에 파산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투자 매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주가는 장부가치 이하로 급락할 겁니다. 남는 건 그냥 쇠퇴하는 가치 함정뿐인 거죠. 그리고 이 리스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나빠지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리 실패 리스크 1은 자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경쟁사에게 더 뒤처지게 되고 리스크 2, 그 결과 핵심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서 파운드리의 제도 전열 자금마저 고갈되는 이런 악순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인텔에 대한 심층 분석,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투자 아이디어, 즉 긍정적인 관점을 요약하면 이거죠. 재무적 규율을 갖춘 새로운 CEO가 이끌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챔피언 기업으로 인정받는 고위험 고수익 턴어라운드 투자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은 초기 고객 확보와 지정학적 순풍에 힘입어서 서구권 유일의 TSMC 대안으로 성장을 잠재력이 있고 현재 주가는 이런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핵심 리스크, 즉 부정적인 관점은 이겁니다. 핵심 사업에서는 여전히 경쟁 우위에 밀리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자본 집약적인 턴어라운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실행 리스크가 막대하고 막대한 현금을 소진 중이며 지속 가능한 FCF 창출 복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케이스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의 어떤 재무 분석이나 기술 전망 이런 걸 넘어서요. 미국 정부가 인텔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 즉 인텔을 사실상 실패하기엔 너무 중요한 기업, too important to fail로 만들었다는 이 지정학적 변수, 이게 과연 투자 리스크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이라는 변수. 네, 혹시 전통적인 기업 분석의 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령 핵심 사업 실행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인텔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